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시간, 건강 스페셜의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현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거나 적극적으로 시도해봤을 만한 건강관리가 바로 네, 비만관리가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사실 네. 날씬해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건강상의 이유로 체중 관리를 꼭 해야 하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매번 이 체중 감량에 실패하고 요요 현상을 겪는다거나 네. 또 이렇게 우울해지고 또 다시 도전해보고 이런 과정을 평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힘든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건강 스페셜의 첫 번째 주제로 비만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근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분들은 사실 물만 마신다고 해도 살이 찐다. 네, 그리고 똑같이 맞아요. 먹었는데 나만 네. 살이 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름의 고민들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성근 원장님, 왜 우리는 살이 찌는 건가요? 네,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쉽죠. 우리가 네. 그 식사하고 흡수된 에너지보다 네.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많을 때 우리 몸에서는 체지방으로 이 에너지를 축적하는데요. 네. 이러면서 비만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고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과식, 과음,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이외에도 운동 부족이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이런 그 우리의 뭐 질환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뭐 스트레스 그리고 또는 약물 복용 등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비만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게 먹고 또 많이 움직여야지 살이 네. 빠지는 건 당연한 원리가 아닌가 네,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데 네. 이러한 원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 음식 소화 등으로 섭취한 그런 에너지, 칼로리보다 기초 대사량이 좀 많다 하면은 비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음식 소화 등으로 흡수된 칼로리와 뭐 기초 대사량이 같다 그러면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에너지보다 뭐 기초 대사량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를 더 태우게 돼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뭐 간단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기초 대사량보다 좀 더 많이 소모를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네네. 이 기초 대사량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 뭐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인체가 꼭 활동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네. 에너지가 즉 기초 대사량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신경 활동이나 호흡, 심장 박동 등 이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기초 대사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뭐 체격이나 뭐 우리 신체 뭐가 표면적이 뭐 넓든지 작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고 남성 같은 경우가 여성 같은 경우보다 기초 대사량이 높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식사량에 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식사량 자체를 너무 줄이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 그 흡수되는 것도 적고 소모되는 것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 대사량이 적어질 수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동량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량을 높여서 평소 때 쓰는 에너지를 높이는 것이 기초 대사량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체온이 너무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오히려 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어서 우리 적절한 체온 유지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이 좀 유지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건강이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오히려 나는 좀 비만이 되는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체지방이 늘어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내가 먹고 운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상하게 난 비만이 되네, 건강이 안 좋네 하시는 분들은 평소 건강이 어떤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만 관리를 하면서 네.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주변에서 보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식사량은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오히려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네. 곳에 무리가 와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 이런 것에 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비만 관리를 하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음식 관리야 운동 강도를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네. 좀 당연한 이야기를 네. 좀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를 내일도 할 수 있고 다음 주, 다음 달도 할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패턴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기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네. 모르게 무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금식이나 단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정말 곧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만을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데 건강이 살이 빠졌다 한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식사량을 조절을 하시는데 조금 약간 적게 드신다든지 오늘 먹은 거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다음 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본인만의 식사량 약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뭐 지금은 뭐 7월이긴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날리긴 하지만 보통 이럴 때 헬스장 바글바글 하거든요. 네. 네. 운동 안 하셨던 분들 갑자기 고강도의 운동하면 관절들이 난리 납니다. 운동 또한 내가 평소에 할 수 있고 그 운동을 내 생활 습관화 시킬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화 못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건강을 쉽게 잃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체지방 1kg에 뭐 킬로칼로리가 한 7,700 정도이다 또는 그 위아래다 잡고 있는데요. 보통 1시간 정도 운동, 조깅했을 때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 만에 태울 수 있는 칼로리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만 너무너무 열심히 해야지 하다간 또 운동 열심히 하면 배가 고파요. 그러다 보면 또 먹겠죠? 그럼 또 유지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도 적절하게 할 수 있고 네, 식사량도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한 주 3회 정도 패턴 잡아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 강도의 운동. 그리고 내가 조금 적게 먹어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약간 뭐 절식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체중 감량에는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식이 조절, 뭐 식단 조절, 식사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반복할 수 있는 네. 운동 정도가 좋다라고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식이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유태영 원장님 네.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뭐 다이어트를 해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네네. 워낙 몸매가 또 좋고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네. 이렇게 식이 조절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운동도 맞습니다. 하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 살이 찌는 이유가 네. 먹는 거라는 건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네. 원푸드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과일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 이렇게 과일 같은 당도 높은 음식을 먹는 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우리가 제철 과일, 뭐 싱싱한 과일을 섭취하는 거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네. 다만 물론 과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제된 당, 뭐 설탕 같은 거를 네. 먹는 것보다는 과일의 당분이 건강에는 훨씬 좋겠죠. 네, 근데 네. 다만 네. 과일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일 하나만 계속 드시는 것은 좀 좋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과한 당분을 섭취하게 돼서 뭐 당분 자체, 뭐 체내 당분 자체가 쉽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일만 뭐 한 가지만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그런 그 요소들, 에너지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 불균형을 초래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 혹시나 이걸 보면서 과일만 드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네. 적절한 식사도 하시면서 네. 식전식후로 어떻게 보면 포만감을 좀 줄 수 있게 식사량을 좀 조절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일 섭취는 좋을 수 있고요. 하나만 드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뭐 정제된 당보단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만 드시는 건 좀 좋지 않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 비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키와 체중을 나누어서 비만 정도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네. 뭐 허리의 둘레라든가 아니면 엉덩이의 둘레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비만의 경우에도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한의학적으로는 비만의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습, 네. 두 번째 담, 세 번째 어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마라고 하는데요. 장마철 뭔가 꿉꿉하고 눅눅한 것 같은 기분. 그걸 한의학에서는 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습, 우리 몸에 좀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뭐 체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하게 좀 쌓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종을 좀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종으로 인해서 관절이나 근육들의 움직임이 조금 저해되고요. 그러면서 또 관절이나 근육들의 움직임이 저해되면 마지막으로 지방이 축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담도 어려운 말이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 가래 같은 노폐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 신체 순환을 좀 방해하고 그 걸쭉한 노폐물이 조금 생기면서 소화 기능이 조금 약화되고 또 전신 대사가 좀 약화되고 많이 먹지 않아도 뭐 비만이 발생되는 경우 그 원인인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어혈이 있는데요. 어혈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혈액순환되지 않는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혈이 생기면 불면증도 유발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자궁에 쌓이게 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관절에 어혈이 좀 쌓이게 되면 관절통이나 이런 부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어혈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좀 그 살이 빠지지 않는다. 비만이 되었네, 체지방이 증가한다. 이런 분들은 어혈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원인으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저도 한의학 치료를 좀 많이 받는 편이긴 그래요? 한데 네. 실제로 뭐 담이 쌓였네, 어혈이 생겼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정확하게 이제 용어를 알고 네. 나서 이거를 치료하는 거구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개인별로 습이라든지 담, 어혈이 쌓이는 경우에 비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 원인을 좀 제거하면 치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바로 한방 비만 치료의 핵심일 것 같은데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단순하게 살만 뺀다, 네. 뭐 식욕만 조절한다, 식사 양만 조절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뭔가 원인, 내 몸에 그 안 좋은 부분이 생겨서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안 좋은 부분을 좀 타겟으로 잡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방 치료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한약 복용을 좀 하고요. 뭐 지방분해를 도와줄 수 있는 뭐 전침, 부항, 그리고 약침 등을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약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식욕을 조금 조절해주고 우리 인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게 해줘서 뭐 기초대사량을 늘려주고요. 그리고 체지방을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만이 되는 원인, 습, 담, 어혈 또는 내가 소화가 안 좋아서 생리불순이 심해서 불면증이 심해서 체력적인 부분이 너무 약해져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원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건강을 되찾게 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한방 치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방 다이어트의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는 일률적인 처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한마디로 1대1로 좀 맞춤 뭐 한약이나 이런 비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한방 다이어트로
진행하여 우리 건강을 되찾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 한방 비만 치료의 핵심은 바로 원인 제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네. 개인마다 다른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빠르게 치료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데 이런 말을 네. 하잖아요. 네. 부으면 살찐다, 뭐 맞아요. 붓기가 결핍되면 네. 살찐다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붓기를 그때그때 빼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장님 이 말 진짜일까요? 아, 네. 제가 정말 진료를 하면서 많이 네.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네. 하시고 네. 나는 부어서 살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우리가 부종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예. 신진대사, 네, 즉 네. 우리 뭐 혈액순환이나 수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바로 부종이고요. 체내 수분량이 과다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수분량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많이 몰려서 발생되는 게 이 부종인데 뭐 한마디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그 부종 수분이 체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다만 이런 부종이 있는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혈액 순환이나 우리 수분 대사, 전신 순환 자체가 저하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체지방이 축적돼서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섭취한 뭐 에너지나 칼로리가 잘못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부종, 붓기가 좀 있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종이 그 체지방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네. 그렇지만 이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체질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적절한 식습관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늘 말하는 거지만 뭐 한국 사람들은 연분이 과다하다, 네, 연분이 맞습니다. 과다한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라고 네. 하는데 평소에 많이 붓는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염분 섭취를 약간 제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몸에 체수분이 과다하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땀을 적절하게 흘릴 수 있는 운동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활동량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이 부종 그 감량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잘 자야 우리가 몸이 회복을 하고 충분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에 다음날 몸이 실제로 무거운 것 같잖아요. 실제로 몸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종이 그냥 단순한 뭐 수분대사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한약 복용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한약 복용이라든지 원인별 이 맞춘 이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음식으로 또 섭취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붓기에 뭐 좋다라고 하는 호박즙이라든지 네. 또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것들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품들이 도움이 되는지와 그리고 어떤 게 그래도 좀 음식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광고도 많이 하죠. 네. 뭐 옥수수 땡땡 뭐 이런 네, 것들 네. 광고 많이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아. 실제적으로 저희 한의학에서도 네. 뭐 우리 한약재로도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도 있고요. 그 우리가 좀 손쉽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바나나 칼륨이 풍부해서 그 염분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조금 해주고 바나나랑 더불어서 토마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뇨작용을 통해서 붓기를 빼주는 호박이 있고 그리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이뇨장을 도와주는 율무 그리고 옥미수라고 한의학 그 약재명으로는 옥미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옥수수 수염입니다. 이뇨작용도 도와주고 몸에 과도한 열도 빼주기 때문에 네, 옥수수 수염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콩, 팥, 다시마 등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붓기가 있는데 내가 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몸이 계속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드리면 몸이 계속 짜집니다. 네. 몸이 짜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는 수분 재흡수를 더 높이고 그러다 보면 신장이 힘들어하고 더 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 물 드시는 것도 부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물을 드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작용이 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물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그 혈액 자체가 수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혈액 순환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물 마시면 공복감이 조금 개선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물을 마시고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말씀 많이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 나이살 이거는 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이살 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이살 정말 좀 속상한 이야기죠. 네. 네. 나이도 먹었는데 살도 찐다니. 네, 네, 너무 그러니까요. 속상하고 섭섭한 이야기일 수 네. 있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성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나이가 들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서 체내 체지방의 축적이 좀 많이 되고 그리고 기초세대사량도 줄기 때문에 난 똑같이 먹는데 이상하게 살이 쪄 라는 상황이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해마다 한 3% 정도의 근육이 좀 빠지는데요. 근육이 빠지는 만큼 체지방이 찌기 때문에 그 비만되기 쉽고 그리고 전신 순환력이 좀 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뭐 체지방이 늘어나기도 좀 쉽습니다. 네. 네. 이게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 기초 대사량도 감소하게 되고요. 예, 이로 인해서 순환력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나이살이 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또 현대인들한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사증후군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들 하는데 이러한 그 대사증후군의 뭐 가장 큰 원인으로 비만을 꼽을 수 있죠. 그렇죠, 네네네. 원장님? 네, 맞습니다. 네. 비만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이 그 대사증후군 때문이거든요. 네. 네네. 그 내장 지방률, 즉 체지방률이 높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대사증후군을 경험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이 축적되면서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허리둘레가 90cm 정도, 여성 같은 경우 85cm 정도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에 뭐 속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네. 이 외에도 허리둘레 그리고 뭐 혈압, 혈당, 중성지방 그리고 HDL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뭐 과한 혈당, 과한 콜레스테롤, 과한 복부 둘레, 고혈압 이런 것들 중에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사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비만은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대사증후군은 뭐 3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으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체중 감량에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또 어김없이 돌아가는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네. 건데 이 요요 현상 때문에도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계시죠. 네. 요요 때문에 참 빼놓고 유지하면 참 좋은데 이게 평생 가는 게 없습니다. 네. 평생 가면 네. 참 좋은데요. 네. 네. 우리가 요요가 발생하는 원인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으니까. 네. 안 먹고 먹고 안 먹고 먹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이런 체지방이나 에너지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제 안 빠지는 체질인가 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 먹고 먹고 안 먹고 먹고 하다 보면 이런 요요 현상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요요 현상 같은 경우는 그 다이어트 이후에 원래 체중으로 좀 돌아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많이 찌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요 현상에 따라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면서 근육은 손실되고 체지방이 그 자리를 또 메우게 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식사량이나 이런 식습관, 식사 섭취를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뭐 담낭이라든지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요요 현상
많이 발생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먹지 않아도 이렇게 요요 현상이라든가 안 좋은 네네. 것들이 발생하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그런 그 비만의 치료, 다이어트를 그냥 단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건강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가 한 거를 내일도 할 수 있고 다음 주, 다음 달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본인에 맞게 짜셔야 쉽게 요요가 오지 않고요. 일단 너무 과하게 뭐 한 달 만에 뭐 20kg를 뺄 거야 이런 건 좋지 않고 내 몸에 맞게 뭐 체중의 10% 감량 목표로 해서 한 2, 3개월 정도로 잡는다든지 그리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좀 잘 하시고 운동을 틈틈이 좀 근력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서 와, 나 끝났어 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풀어지지 않게 서서히 조금 약간씩 늘려가면서 되돌리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굶으면서 빼는 것이 그래서 나쁩니다. 적절하게 드시면서 오늘도 한 거, 다음 달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셔야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건강 스페셜에서는 비만의 한방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비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제로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저희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유미 박사님, 네. 혹시 향후에 내가 뭔가 치매에 걸린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저는 또 제 조부모님께서 네. 좀 오래 사시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력이 굉장히 또렷하셨기 때문에 네. 유전적으로는 좀 치매에 염려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가끔 깜빡깜빡해요. 그쵸. 이런 증세가 네. 느껴지거나 아니면 가끔 또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까먹거나 할 때가 되면 네. 혹시 나중에 이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긴 하고 네. 누구나 생각할 때 치매에서 안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네. 노인 인구의 절반 분들이 어. 다른 건강 이상보다 네. 추후에 치매가 걸릴까 봐 걱정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암이나 뇌졸중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하신다고 네.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몸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네. 가족을 좀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네. 집을 못 찾는 이런 증세가 있으면 네. 너무 슬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꼭 남일이 아니고요. 우리 예.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치매를 예방하고 혹시 치매에 걸리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어떻게 발견해서 진행되는 것을 막아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민구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모든 분들이 이런 노후에 치매에 걸리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네, 많이들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뭐 가끔 깜빡깜빡 한다거나 네. 이제 기억력을 가끔씩 떨어지는 네. 걸 느낄 때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강민구 네. 원장님, 만약에 치매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질환에 대해서 이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어요? 네, 이 치매는 워낙 무서운 질환이고 네, 네. 또 환자뿐만 아니라 이 가족분들도 워낙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네. 치매가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질환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진단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의식에는 전혀 손상이 없는데 기억력 장애를 포함한 이런 인지 기능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기가 어려운 이런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치매라는 진단명을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또 치매에 대해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인 치매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치매 비율은 사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2018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인데 그중에 치매로 추산되는 인구가 6.5%. 60세면은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시잖아요. 네. 근데 60세를 기준으로도 6.5%고 네. 이전에 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증가될 추세가 우려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상당히 이 치매에 걸리시는 환자분들이 많네요. 네. 물론 이게 치매가 뭐 대부분은 노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겠지만 예. 또 어떤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어떤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치매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치매는 70%가량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주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혈관성 치매 혹은 파킨슨병이나 다른 이제 2차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매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뇌가 빨리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크라고 하는 신경반이라는 게 이제 뇌에 침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경 섬유끼리 얽히면서 이 제대로 된 뇌신경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뭐 인지 기능이나 아니면 기억력 이런 부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겠고요. 혈관성 치매는 그냥 뇌혈관 쪽에 이런 혈관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 치매를 주로 하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증상이 원인이 되는 혈관성 치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치매의 두 가지 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까 뭐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름을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유태호 원장님께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네, 조금 맞습니다. 안심이 되기도 하면서 이게 누구한테나 이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결국 치매의 대표적인 증세라고 네.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건망증과 치매를 좀 헷갈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원장님 실제로 건망증과 이 치매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사실 건망증도 흔하고 네. 치매는 이제 노인분들한테 흔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해요. 네. 아, 갑자기 뭐가 안 떠오를 때 이거 건망증인데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네네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사실 건망증은 어떻게 보면 생리적인 변화라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뭐 하나 생각이 안 난다고 이거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이 걱정은 네네. 조금 심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건망증과 치매가 어떻게 다른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건망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잘 잊는데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점심에 누구랑 나가서 뭘 먹었는데 누구랑 나갔는지 그리고 뭘 먹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치매는 이와 달리 아예 까먹습니다. 누가 와서 어제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나 어제 점심 집에서 먹었는데 그냥 아예 까먹어 버리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건망증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건망증이 있구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나 건망증 때문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러시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내가 뭘 까먹었어? 나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까먹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시는 게 또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 있으면 생활이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냥 내가 까먹었던 거를 다시 찾고 이렇게 챙기고 하면 되지만 치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까먹는 게 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우십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그냥 항상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 타던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갑자기 잊어버린다든지 집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네. 겪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는 좀 안심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건망증과 치매는 본인이 그걸 인지하냐 안 하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치매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지요? 네, 이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은 기억력 장애를 포함해서 네. 이 생활을 유지하는 인지기능 장애가 지속이 되었을 때, 근데 얼마냐?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는 얼핏 보면 노인성 우울증의 초기 증상과도 비슷해요. 삶에 대한 이런 무기력감이 있고 기억력은 좀 떨어져 있고
뭔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성 초기 우울증 초기와 비슷한데 치매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억력 장애나 아니면 인지기능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우리가 치매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되고 그 이외의 증상들은 경도인지 장애나 혹은 노인성 우울증 혹은 다른 질환이나 아니면 정서 질환으로 이제 감별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치매를 진단하는 기준이 바로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기억 장애와 그리고 나머지 장애를 포함하는 경우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선 치매의 가족력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 치매라는 질환이 워낙 무섭다 보니까 예. 혹시 유전적인 영향은 없는지 혹은 가족력은 없는지 이렇게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연구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치매를 우리 가족이 갖고 있었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치매에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력이 없는 분들보다는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게는 뭐 0.5배, 2배에서 많게는 8배에서 10배까지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매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가족력이 없는 분들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력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에 네. 대해서는 누구나 불안해하는 질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도 없어요. 게다가 혈관성 질환도 따로 없는데 뭐 이렇게 유전적인 이유 외에 후천적인 환경이라든지 타고난 성격 때문에 혹시 이 치매가 조금 더 걸리기 쉬운 상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일본의 한 의료기관에서 조기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이 치매 환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한번 같이 항목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네.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학문이나 일, 취미 등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사교적이지 않으면서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 돈에 쫓기지 않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 또 고집이 많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 그리고 핵가족 혹은 적은 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 뭐 생활이 한정적인 사람.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걸 저는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고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됐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기 치매가 오는 분들이 이제 이런 대인 관계가 좀 좁거나 혹은 사회 활동이 적거나 그리고 두뇌를 활용하는 활동이 적거나 혹은 정서적인 부분이나 감정,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뇌가 일을 많이 안 할 때 치매에 걸리기가 쉽겠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좀 많이 보살펴주고 일부러 골프를 좀 자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유태영 원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거의 확률이 낮을 것 같거든요. 왜요? 사교도 네. 많이 하시고 친구도 많고 활동 반경도 넓기 아.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글쎄요. 또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네, 계속 네. 유지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치매가 걸릴 만한 조건들에 해당이 되고 네. 내가 이런 증상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미리 어떤 전조 증상을 발견을 해서 네. 악화되는 걸 막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텐데 예. 그렇다면 그 초기에 이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치매에 앞서 나타나는 이 질환 중에 혹은 네. 상태 중에 하나를 경도인지 장애라는 이 네. 질환명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란 치매와 비슷합니다. 어떤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무언가를 수행하는 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인데 다만 치매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뭐 예를 들면 무언가를 기억해내기가 어렵다. 아니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어떤 문제풀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치매와의 차이점이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인성 우울증, 즉 우리가 우울증 하면 생각하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몸에 힘도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60세 이후의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난다면 혹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 주제가 있어서 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귓불에 대각선 모양으로 주름이 있는 사람은 주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나 혹은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뭐 학자분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귀가 이제 머리로 가는 통로에 있으니 이 귀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지방이 빠지면서 주름이 생긴 것이라서 갑자기 주름이 생기거나 혹은 선천적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주름이 생기거나 하는 분들은 이 치매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는 얘기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치매가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질환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한의학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예쁜들도 당연히 치매라는 질환을 알았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원장님 동의보감에서는 이 치매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동의보감에서도 이 한 파트를 할애해서 오. 치매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동의보감에서는 치매를 매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치매와 관련돼서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정신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장부가 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심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혈액순환을 하는 심장과는 약간 다른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심장과 관련된 부분을 잘 보다 보니까 아까 치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뇌혈관 쪽에 건강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다고 했죠. 네. 즉 심장과 관련된 부분을 밀접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혈액순환 혹은 혈관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의학에서는 이제 치매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 노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인식을 하고 노화에 따라 기억력 저하나 혹은 다른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오고 있죠. 네, 이게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치매는 뭔가 혈액순환이라든가 네. 또는 노화에 대한 거를 많이 네. 강조를 했네요. 예.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한방에서는 어떠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요? 네, 치매는 이제 노인분들께서 점점 이 신체 기능이 퇴화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요. 진행을 더디게 하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목표가 될 수 있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보약 중에 유명한 보약 공진단 있죠. 그리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이 총명탕 이런 이제 네. 많이 들어보았던 이 약들이 실제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혹은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을 더디게 하거나 개선시키기까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네. 공진단이라든가 네. 이 총명탕 네. 원장님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봤죠. 네, 이러한 약들이 실제로 그렇다면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는지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보약, 공진단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공진단은 몸에 좋으려고 혹은 뭐 간 기능을 좋게 하려고 먹는 약으로 알고들 계신데요. 네. 이 공진단이 혹시 치매와 혹은 기억력 내지는 인지 기능과 영향이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해외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공진단을 투여했을 때 우리 기억력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뇌에 위치한 해마, 이 해마라는 부위에서 BDNF와 NGF라고 하는 이 기억력 혹은 신경 활동과 관련된 긍정적인 물질들이 증가가 됐고 또 실제적으로 학습 효과나 기억력 개선 효과가 공진단을 투약했을 때 2~3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또 국제 학술지까지 또 실렸다고 하니까 더욱 믿음이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저희도 공진당을 최승건 원장님께서 주셔서 저희 복용을 하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내일은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진당 외에도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또 탕약, 총명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처방 중에서도 어떤 환약 효과를 검증해 보셨나요? 네, 이 치매가 워낙 난치성 질환이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이 한약 제제를 활용한 임상 연구나 임상 시험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연구를 좀 설명을 드리면 팔미지왕환이라는 역시 또 유명한 보약 중에 하나가 임상 시험을 해보니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치매가 걸려서 조금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기분도 좀 안 좋아지고 몸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신체적인 컨디션에도 향상 효과를 주었고 또 억간산이라는 처방으로 또 연구를 해보니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고 우울, 불안 같은 정서적인 부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당귀작약산, 육미지황환 혹은 황령과 관련된 처방 이런 굉장히 많은 한약들을 연구해 봤을 때 치매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한약들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각자 쓰임새나 용도가 다른 한약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딱 치매를 위해 만들어진 처방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쓰임새를 갖고 있는 다양한 처방들을 임상시험 했을 때 치매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신체 기능을 컨디션을 좋게 해주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 한약을 처방을 해서 이 환자분에게 맞는 처방을 복용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다양한 약들이 이렇게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치매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정신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좀 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짧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한의학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만의 뭔가 강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치매가 오시는 사실 어르신분들이 주로 치매 환자인데 네. 어르신분들은 어디 아프신 데도 많고 불편하신 데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런 치료를 접근을 했을 때에는 어르신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다른 불편함까지 같이 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요새 잠을 잘 못 잔다. 혹은 다리가 시리다. 열이 많아졌다. 이런 다른 불편 증상들까지 저희가 같이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 이것이 이제 한의학 치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우리 뇌의 생김새와 호두가 조금 닮았다고 네, 맞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생김새가 닮아서만이 아니라 호두가 어떤 성분이 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요? 이 호두는 한약재이기도 해요. 아, 근데 네. 한약재로서 이제 효과들을 보면 뇌의 기능을 높여준다, 혹은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준다라는 이 문헌상의 근거도 남겨져 있고요. 또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이 두뇌 활동에 영양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두나 아니면 견과류들을 잘 섭취하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또 치매 예방을 위한 네. 식습관과 그리고 생활 습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네. 치매가 위험할 수 있는 혹은 네. 조기 치매가 왔던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봤었는데 그 특징을 거꾸로 메워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 됩니다. 게임을 하거나 퀴즈를 풀면서 두뇌 활동을 한다든지 네.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든지 혹은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이렇게 적절히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제가 오늘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고치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치법은 치아를 두드리다라는 의미인데 이 윗니와 아랫니를 아래 위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씹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 씹어주는 네. 이 동작을 하는 것이 뇌에 자극을 주고 또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번 이상, 너무 세지 않게 10번 이상 딱딱딱딱딱딱 맞춰주시면 뇌에 긍정적인 자극도 주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치매와 기억력에 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치매에 걸렸다고 했을 때 어떠한 한약을 통해서 복용을 통해서 치매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매 치료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건강 스페셜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